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 사람 몰라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회사 로비 한복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그 말은 칼처럼 꽂혔다. 넥타이를 단정히 맨 남자는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동료들의 시선을 받으며 당당히 서 있었고 그 앞에 서 있던 여자는 순간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다. 그 여자는 바로 그의 친누나 지연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모른 척한 남자는 바로 그녀가 대학 꿈을 버리면서까지 뒷바라지해온 남동생 준호였다. 동료들이 묘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지나갔다. 지연은 서둘러 고개를 숙였지만 귓가에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그녀의 발끝은 차갑게 굳어버린 대리석 위에서 어디로도 움직이지 못했다. 오히려 시간은 거꾸로 흘러 그녀의 기억을 깊숙한 과거로 끌어당겼다. 그 시절 지연은 18살 고등학생이었다. 책상 위에는 늘 대학 홍보 책자와 입시 모의고사지가 가득했지만 집안 사정은 그녀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병원비로 집 한 채를 다 쓰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했지만 수중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집안의 유일한 희망은 막내 아들 준호였다. 지연아, 너 대학은 조금 미뤄야 하지 않겠니? 준호는 성적이 좋잖아. 지금 놓치면 안 된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는 사실 부탁이 아니라 사실상 강요였다. 지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교실 창문 밖으로 스쳐가던 대학 캠퍼스의 푸른 잔디와 웃고 떠드는 대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풍경은 이제 그녀와는 다른 세상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알았어요, 엄마. 나보다 준호가 먼저예요. 어차피 난 어디서든 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녀의 목구멍에서는 알 수 없는 쓴맛이 올라왔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친구들은 다들 꽃다발을 안고 캠퍼스로 향했다. 지연은 그날 꽃다발 대신 장갑과 앞치마를 껴야 했다. 동생의 등록금과 책값을 위해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다. 밤늦게까지 설거지통 앞에 서 있으면 손끝은 늘 물에 불어 하얗게 일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원망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면 책상 위에는 동생의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고 옆에는 새로 산 참고서 영수증이 놓여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지연은 마음속으로 되뇌곤 했다. 괜찮아. 내가 버티면 우리 집도 버틸 수 있어. 그리고 몇 년 후 준호는 서울의 유명 대학에 합격했다. 그날 집안은 축제 같았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다 지연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준호가 이 자리에 못 왔을 거야. 그러나 그 칭찬은 이상하게도 지연의 가슴에 상처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공허해져 갔다. 자신의 청춘이 동생의 발판이 되어 사라져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연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회사 로비에서 동생이 차갑게 던진 한마디가 뇌리를 때렸다. 저 사람 몰라요. 그 순간 지난 세월 동안 쌓아왔던 모든 희생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그녀의 가슴 속 어딘가가 찢겨나가는 고통이 밀려왔고 숨조차 가쁘게 몰아쉬어야 했다. 그녀는 힘겹게 발걸음을 돌렸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과거의 장면들이 되살아났다.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녀를 짓누르는 사슬처럼 감겨왔다. 지연은 대학 진학을 포기한 뒤 곧장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안쓰럽다는 듯 말을 건넸다. 지연 씨, 너처럼 똑똑한 애가 대학을 안 간다니 세상이 참 불공평하지. 에이, 뭘 어쩌겠어요. 동생이 잘 돼야 집안이 사는 거라잖아. 그 말들은 위로 같기도 했지만 어쩐지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쓸쓸하게 느껴졌다. 낮에는 슈퍼에서 계산대를 지키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등은 늘 세제로 짓무르고 허리는 휘청거릴 만큼 고단했지만 그녀의 지갑 속에는 늘 동생의 교재값과 등록금 봉투가 있었다. 책을 정리하다가 손가락이 잉크에 시커멓게 물들어 있는 자신을 볼 때면 지연은 거울 속에 낯선 여인을 보는 듯 했다. 친구들이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캠퍼스 커플로 사진을 찍을 때 그녀는 어두운 뒷골목에서 늦은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 길 위에서 그녀는 늘 속으로 스스로를 다그쳤다. 괜찮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준호가 잘 되면 그걸로 됐어. 집에서는 분위기가 달랐다. 어머니는 언제나 지연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 미안함이 무겁게만 느껴졌다. 지연아, 내가 고생이 많다. 내 동생이 성공하면 꼭 너부터 챙길 거야.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야 뭐 이미 익숙해졌는걸요. 지연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르게 서글펐다. 마치 자기 삶은 잠시 멈추어둔 채 동생의 미래를 위해 봉헌된 것 같았다. 준호는 점점 달라졌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그는 세련된 옷을 입고 영어로 된 책을 술술 읽었다. 집에 들어오는 모습도 예전 같지 않았다. 누나, 나 내일부터 스터디 카페 다녀야 돼. 여기선 집중이 잘 안 돼. 그래, 그래야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아르바이트비 조금 모아둔 게 있어.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고 감사하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가 무심히 던지는 말 한마디가 지연의 가슴 속에서는 점점 더 무거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주말 저녁 동네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고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지연에게 장난스럽게 물었다. 누나, 왜 공부 잘했는데 대학 안 갔어요?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켠이 아려왔다. 누나 대신 내 동생이 갔거든. 그게 우리 집 사정이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천진난만한 눈빛 속에도 어딘가 동정 어린 기색이 스쳤다. 그 순간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희생자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밤새 알바를 하고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늘 동생을 위한 새 책이나 등록금 영수증이 들려 있었다. 지연은 그 종이들이 마치 자기 삶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어느새 그녀의 얼굴엔 주름이 하나둘 늘어가고 웃음은 점점 사라졌다. 지연의 청춘은 그렇게 동생의 발밑에 깔린 돌멩이처럼 조금씩 닳아 없어지고 있었다. 대학 입학 후 준호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교정 안에서 그는 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명문대생이라는 자부심이 얼굴에 묻어났다. 형형색색의 동아리 모집 현수막, 캠퍼스 커플들이 웃으며 찍는 사진들, 커피 향이 가득한 도서관 풍경은 이제 그의 일상이었다. 반면 지연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로 하루를 마쳤다. 손끝은 갈라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청춘은 흐려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하루는 준호가 집에 들어서며 툭 내뱉었다. 누나, 이번에 전공책이 바뀌었는데 값이 꽤 나가. 다음 주까지 꼭 사야 돼. 지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주머니를 뒤적였다. 며칠간 모아둔 알바비, 겨우 생활비를 줄여가며 챙겨둔 돈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삼키며 봉투를 내밀었다. 이걸로 될 거야. 부족하면 또 구해볼게. 응. 준호는 짧게 대답했을 뿐 감사의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 무심한 한마디는 지연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지연은 식당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준호와 그의 친구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유행하는 브랜드 옷을 입고 고급 카페에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준호는 당당했다.
마치 자신의 뒷바라지에 얽힌 고단한 현실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연은 멀찍이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손에 쥔 배달 쟁반이 떨려 물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서둘러 몸을 돌렸지만 그날 밤 내내 마음속에서 쓰라린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뒤 지연은 조용히 물었다. 준호야, 오늘은 친구들이랑 즐거웠지? 누나가 어떻게 알아? 그냥 너 잘 지내는 거 보면 나도 좋아.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준호는 그녀의 눈빛을 보지 못했다. 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수롭지 않게 중얼거렸다. 근데 누나, 다음 달엔 등록금도 준비해야 돼. 이번 학기엔 실험비까지 추가래. 그 말은 지연의 숨을 멎게 했다. 이미 지갑은 바닥을 드러냈는데 또다시 짐이 늘어난 것이다. 어머니는 그런 지연을 보며 늘 미안해했다. 지연아, 내가 더 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내 청춘을 다 쓰고 있구나. 엄마, 전 괜찮아요. 준호가 잘 되면 우리 다 같이 웃을 날이 오겠죠. 하지만 지연의 속마음은 달랐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눈물을 훔쳤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지? 내 인생은 언제쯤 시작될까?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누는 대화가 그녀의 귀에 들어왔다. 지연 씨는 참 기특해. 저렇게 동생 뒷바라지 하느라 자기 인생은 다 버렸네. 그래도 동생이 성공하면 누나 챙기겠지. 안 그러면 사람도 아니지. 그 말은 칭찬 같으면서도 지연에게는 더 깊은 상처였다. 그녀는 동생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점점 잊혀지고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지연은 속삭였다. 준호야, 너만은 나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널 위해 뭘 버렸는지 제발 언젠가는 알아줘. 하지만 그녀도 알았다. 세상은 잔인할 만큼 냉정하고 희생은 흔히 잊히는 법이라는 것을. 그녀와 준호 사이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씩 세워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건강은 해마다 빠르게 기울어갔다. 무릎 관절이 망가지고 결국엔 심장까지 약해져 병원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병원 침대 위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얼굴은 언제나 창백했고 그 곁에는 늘 지연이 있었다. 지연아, 내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버티겠니?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준호는 공부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속이는 말이기도 했다. 지연은 어머니의 간병인, 가장, 그리고 동생의 후원자까지 모든 역할을 짊어진 채 살았다. 밤마다 간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방 안에는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다. 작은 반지하 방에서 그녀는 쪼그려 앉아 알바비를 정리했다. 등록금 봉투, 병원비 봉투, 생활비 봉투. 그리고 자신을 위한 봉투는 없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누군가를 위해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 희생의 무게를 헤아려 주지 않았다. 어머니가 입원한 어느 날 지연은 병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을 바라봤다. 창밖엔 대학생 또래의 아이들이 병문 안을 온 듯 웃고 떠들며 지나갔다. 그들의 얼굴은 젊음과 자유로 가득했지만 지연은 그 사이에 자신이 끼어 있을 자리를 찾지 못했다. 잠시 눈을 감자 20살의 자신이 떠올랐다. 강의실에 앉아 열심히 필기하던 모습, 친구들과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던 모습. 그러나 그 모든 건 이제 현실이 아닌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림자였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점점 잦아들지 않았다. 시장에 나가면 늘 비슷한 대화가 들려왔다. 지연 씨 참 딱하다니까. 남들은 다 시집가고 자기 삶 사는데. 그러게 저 집 아들만 잘 되면 뭐 하냐고. 누나는 인생 다 버렸지. 지연은 애써 못 들은 척했지만 귀는 늘 그 소리에 곤두섰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난 버린 게 아니야. 난 그냥 선택한 거야. 그래, 선택. 하지만 점점 그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될수록 지연의 짐은 더 무거워졌다. 간병, 알바, 집안일 그 모든 걸 해내면서도 그녀는 동생을 탓하지 않았다. 다만 준호가 가끔 병실을 찾아와도 늘 바쁘다며 서둘러 떠나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누나 미안해. 나 시험 기간이라 오래 못 있어. 괜찮아. 공부 열심히 해.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녀는 늘 그렇게 대답했지만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간호실 바닥을 걸레질하며 속으로 삼켰다. 내가 이렇게 버티는 게 과연 맞는 걸까? 하루는 병실에서 지연이 깜빡 잠든 사이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내 딸, 내가 참 가엾구나. 하늘이 너에게도 복을 줘야 할 텐데. 그 순간 지연은 눈을 떴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억눌렀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그러나 그 괜찮다는 말은 점점 자신을 속이는 주문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칭찬했다. 지연 씨 같은 딸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저렇게 효녀가 있냐. 하지만 그 칭찬 속에는 알 수 없는 연민과 불편한 진실이 함께 숨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효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희생의 상징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밤마다 병실 창가에 앉아 지연은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도대체 언제쯤 내 이름으로 불릴까? 준호의 누나, 어머니의 딸 말고 그냥 나 지연으로.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타인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다.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집안은 또 한 번 들썩였다. 그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병든 몸을 이끌고도 웃음을 터뜨렸다. 내 아들이 드디어 해냈구나. 지연아, 내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야. 우리 집이 이제야 빛을 보는구나. 지연은 모처럼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알 수 없이 서늘했다. 동생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랐지만 정작 자신을 향한 미래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그녀의 청춘은 이미 오래전에 놓아버렸으니까. 입사 후 준호의 삶은 급격히 달라졌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소박한 가정의 막내 아들이 아니었다. 명함에 새겨진 회사 로고, 끊임없이 울려대는 휴대전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영어로 발표하는 모습은 지연에게도 낯설게만 보였다. 퇴근 후 집에 들르는 일도 점점 줄었다. 예전에는 늦더라도 꼭 집에 들어와 누나의 밥상을 받곤 했는데 이제는 회식과 업무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로 가득 찬 듯 했다. 누나,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그래, 일하느라 힘들지. 몸은 챙겨야 돼. 짧은 통화만 남기고 전화를 끊을 때마다 지연은 혼자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내려놓곤 했다. 차갑게 식은 국물은 그녀의 가슴 속 허무와 닮아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준호의 방문은 갈수록 드물어졌다. 가끔 찾아와도 시계만 보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엄마, 죄송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회사 일이 많아서. 괜찮다, 아들아. 내가 잘 되는 게 내 기쁨이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동자에는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 배어 있었다. 그때마다 지연은 어머니 곁에서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메웠다. 엄마, 제가 있잖아요. 준호는 일하느라 바쁜 거고 전 늘 여기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속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가족의 모든 무게를 자신이 감당하면서도 정작 고마움이나 인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준호의 이름을 더 자주 입에 올렸다. 이제 그 집도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있으니 든든하겠다. 지연 씨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래도 남자는 성공해야 집안을 일으키지. 그 말 속에는 지연이 아니라 오직 준호만이 칭찬의 주인공으로 존재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동생에게 쏠렸고 누나의 희생은 잊혀진 그림자처럼 뒤로 밀려나 있었다. 준호는 점점 변해갔다. 회사에서 만난 동료들과 어울리며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차를 장만하고 주말이면 여행을 다녔다. 그의 말투도 예전보다 매끄럽고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누나를 대하는 무심함이 섞여 있었다. 누나, 요즘엔 좀 옛날 같지 않아. 나도 이제 내 생활이 있으니까. 그럼 그렇지 내가 커버린 거지. 지연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오래된 벽돌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는 듯 했다. 밤이 깊어 병실에서 어머니가 잠든 뒤 지연은 창가에 앉아 홀로 중얼거렸다. 내가 그렇게 원하던 동생의 성공인데 왜 난 이렇게 공허할까? 왜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을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동생의 성공은 분명 자신이 바랐던 미래였지만 정작 그 빛이 그녀를 비추는 일은 없었다. 그 빛은 오히려 그녀를 더 짙은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심장이 약해져 호흡이 가빠지고 병실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의사의 얼굴에는 더 이상 희망적인 기색이 없었다. 가족분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지연의 가슴을 그대로 찢어 놓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붙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제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절대 엄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도 준호는 회사에서 바쁘게 회의를 하고 있었다. 지연은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몇 시간 뒤 어렵게 통화가 닿았을 때 준호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무심했다. 누나, 지금은 진짜 안 돼. 중요한 프로젝트 막바지라 내일이라도 갈게. 준호야, 엄마가 오늘을 넘기기 힘들 수 있어. 제발 와야 해. 누나, 제발 좀 이해해줘.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엄마도 내가 잘 되는 걸 원하실 거야. 그 대답에 지연의 손은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눈물이 앞을 가려 핸드폰 액정조차 흐릿하게 보였다. 병실의 밤은 길고도 고통스러웠다. 산소호흡기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어머니의 가슴은 가느다랗게 오르내렸다. 지연은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어머니의 이마를 닦아주며 속삭였다. 엄마, 준호는 지금 바쁘대요. 그래도 마음만은 여기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내일이면 꼭 올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어머니를 위로하기보다 자신을 속이려는 다급한 거짓말 같았다. 새벽녘 어머니가 간신히 눈을 떴다. 마지막 힘을 다해 지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연아, 넌 내 자랑이야. 엄마는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직 곁에 있어야죠. 준호는 바쁘지? 괜찮다, 엄마 마음은 다 안다. 말을 끝내기도 전에 어머니의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지연은 절규하며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엄마, 제발 눈 뜨세요.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아침 햇살이 병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어머니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연의 손에는 아직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점점 사라져갔다. 그제야 준호가 황급히 병실로 들어섰다. 정장 차림, 구겨진 넥타이, 서둘러 달려왔다는 흔적이 역력했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엄마, 저 왔어요. 왜 이렇게 빨리?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지연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내가 왔을 땐 이미 늦었어. 엄마는 끝내 너 기다리다 눈 감으셨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지만 지연은 그 모습을 외면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슬픔과 분노, 허무가 뒤엉켜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그래도 아들이 성공해서 효도한 거지. 딸이야 아무리 고생해도 결국 아들이 대를 잇는 거잖아. 그 말은 지연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다. 엄마는 누구보다 내가 뭘 했는지 아셨는데 세상은 끝내보지 않는구나. 그날 이후 지연의 마음에는 동생과 자신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골이 깊게 패이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준호는 어느덧 회사에서 팀장 자리에 올랐다. 입사 초반부터 눈에 띄던 성과 덕에 빠른 승진을 거듭했고 사람들은 그를 엘리트 코스라며 부러워했다. 명절이면 고급 외제차를 몰고 고향 집 앞에 멈춰 섰다. 광택이 번쩍이는 차에서 내리는 그의 모습에 동네 사람들은 박수를 치듯 수군거렸다. 와, 준호 씨 대단하다. 드디어 성공했구먼. 역시 공부 잘한 보람이 있네. 누나가 고생한 덕 아니겠어? 그 말이 오갈 때마다 지연의 가슴은 알 수 없는 쓰라림으로 저려왔다. 사람들은 늘 누나 덕분이라 했지만 정작 그 말은 준호의 귀에는 닿지 않는 듯 했다. 준호는 당당하게 웃으며 명절 선물 보따리를 내밀었지만 그 속에 누나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은 보이지 않았다. 준호의 생활은 점점 화려해졌다. 회사 근처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전세를 얻고 주말이면 명품 가방을 든 연인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었다. 월급은 넉넉했지만 그보다 더 큰 씀씀이가 문제였다.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더 화려한 생활을 좇았다. 처음엔 동료들도 그의 모습을 부러워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속삭였다. 저거 다 대출일 텐데. 저렇게 쓰다간 오래 못 가지. 그러나 준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꿈꾸며 지인들의 권유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손을 댔다. 형님,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확실한 정보예요. 그 말에 현혹된 그는 가진 돈을 쏟아붓고 모자라면 대출까지 받아가며 투자에 뛰어들었다. 반면 지연의 삶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반지하 방에서 새벽마다 식당 일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친구들은 이미 가정을 꾸리고 안정을 찾았지만 그녀의 청춘은 여전히 고단한 노동 속에 갇혀 있었다. 명절날 동네 사람들이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준호를 보며 감탄할 때 지연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집안 잔치 음식을 손수 준비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웃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쓰디쓴 생각이 피어올랐다. 내 청춘이 저 아이의 발판이 되었는데 이제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 어머니가 떠난 지 오래였지만 묘 앞에서조차 두 남매의 차이는 극명했다. 준호는 고급 정장 차림으로 서둘러 절을 하고 전화벨이 울리자 바로 자리를 떴다. 누나 미안해. 급한 미팅 있어서 먼저 가볼게. 그래, 내일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지연은 홀로 무릎 꿇고 묘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잡초를 뽑으며 속삭였다. 엄마, 전 아직도 이 자리예요. 하지만 준호는 이제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아요. 동네에서는 소문이 무성했다. 준호 씨, 요즘 승승장구라잖아. 곧 임원도 될 거래. 지연 씨는 아직도 반지하에 산다며? 참 세상은 불공평해. 그 말은 지연의 귓가에 깊이 남았다. 사람들의 눈에 그녀는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었다. 모든 빛은 준호에게로만 향했고 지연은 그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버티는 이름 없는 존재로 남아 있었다. 밤마다 좁은 방 창문으로 스며드는 습기 속에서 지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그토록 원한 동생의 성공인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할까? 왜 자꾸만 무너지는 기분일까? 그녀의 두 눈은 점점 굳어져 갔다. 앞으로 닥칠 폭풍을 본능적으로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늦여름 오후 퇴근길에 지연은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다.
손에는 할인된 채소 몇 단과 마른 생선이 달랑거렸고 땀에 젖은 셔츠는 몸에 달라붙어 그녀의 고단한 하루를 말해주고 있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려는 순간 반짝이는 외제차 한 대가 눈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낯익은 모습이었다. 잘 다려진 정장, 번쩍이는 구두, 세련된 시계. 그는 다름 아닌 준호였다. 옆에는 같은 회사 동료로 보이는 사람들이 따라 내리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지연의 발걸음이 순간 얼어붙었다. 몇 년 만에 마주한 동생의 모습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준호가 아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장바구니를 꼭 쥔 채 다가갔다. 준호야.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동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걸 확인하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무심한 어조로 말했다. 아, 누구세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지연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덜컥 떨어졌다. 채소가 바닥에 굴러나갔지만 그녀는 주워 담을 힘조차 나지 않았다.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속에서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희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옆에 있던 동료가 눈치를 채며 물었다. 팀장님 아는 분 아니에요? 인사라도 하시죠. 아니에요. 그냥 동네 분 같네요. 빨리 들어가시죠. 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동료들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은 서늘했고 그의 발걸음은 누나라는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듯 단호했다. 남겨진 지연은 바닥에 흩어진 채소를 주워 담으며 떨리는 손을 붙잡았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속삭였다. 방금 그 사람 잘 나가는 준호 씨 아니야? 근데 옆에 있던 여자는 누구야? 그냥 모르는 사람 같던데. 그 말들이 귀를 찌르듯 들어왔다. 지연은 겨우 발걸음을 옮겼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서야 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모르는 사람 내가 내게 뭐였니, 준호야.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는 내 인생 다 버렸는데 이제는 모른다니. 그녀의 울음은 길가의 소음에 묻혀 사라졌지만 마음속 상처는 뼈에 새겨지듯 깊었다. 그날 밤 반지하 방 안은 더없이 적막했다. 지연은 전등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냉장고에서 돌아가는 낮은 소음만이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중얼거렸다. 내가 너를 위해 버린 세월이 한순간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였구나.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나서야 지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리라고. 언젠가는 이 분노와 슬픔을 직접 그에게 쏟아내야 한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다. 며칠 동안 지연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호가 자신을 외면하며 내뱉었던 한마디 모르는 사람 같네요. 그 말은 가슴속을 수십 번도 넘게 베어내는 칼날이 되어 그녀를 괴롭혔다. 밥을 먹다 말고 길을 걷다 말고 심지어 아이들을 가르치다 말고도 그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결국 지연은 결심했다. 평생 눌러온 말들을 더 이상 삼키지 않겠다고. 그녀는 손에 작은 손가방 하나를 움켜쥔 채 준호가 다니는 회사 건물 앞으로 향했다. 넓은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회사 건물은 번쩍거렸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그곳에서 지연의 낡은 블라우스와 빛바랜 치마는 더욱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준호가 직원들 틈에 섞여 나타났다. 지연은 그 앞을 막아섰다. 준호야. 준호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 그는 놀란 기색을 감추려는 듯 억지 미소를 지었다. 누나, 여기까지 왜 왔어? 회사 앞에서 이러면 곤란해.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곤란하다고?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대학 갈 수 있도록,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내가 뭘 버렸는지 기억은 하니? 준호는 주위를 둘러보며 작게 손사래를 쳤다. 누나, 제발 목소리 좀 낮춰. 여긴 회사잖아.
사람들 다 보고 있다고. 그러나 지연의 가슴 속 분노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사람들이 본다고. 좋아, 다 보라 해. 내 청춘을 다 바쳐 너 하나 살리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내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해. 주변이 술렁거렸다. 직원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힐끔거렸다. 준호는 얼굴이 붉어지며 이를 악물었다. 누나, 나도 노력했어.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게 다 누나 덕만은 아니잖아. 내 실력으로도 이뤄낸 거야. 지연은 쓰라린 웃음을 지었다. 내 실력? 내가 밤새 공부할 수 있었던 건 누가 뒷바라지했기 때문이야. 내 책가, 내 등록금, 내 생활비 그걸 다 댄 사람은 누구였는데. 엄마 병수발은 또 누가 했는데. 넌 내 성공만 기억하고 내가 버린 청춘은 단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잖아.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묵은 한이 실려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직원들 중 누군가 속삭였다. 저 여자 팀장님 누나래. 세상에 모른다고 했다던데. 그 소문이 퍼져나가자 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다급하게 지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쳤다. 이제 더는 내 발밑에 깔린 돌멩이로 살지 않아. 내가 날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이제 널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거야. 그 말과 함께 지연은 등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직원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누나의 절규가 가슴속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내 청춘이 너의 발판이었는데 넌 끝내 나를 모른다고 했어. 그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었지만 그 어떤 위로도 다가오지 않았다. 자신이 버린 것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희생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준호의 화려했던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엔 동료들보다 빠른 승진에 뿌듯했고 고급 외제차와 명품 시계가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대출과 빚 위에 세운 허상에 불과했다. 회사를 오가며 그는 늘 전화기를 붙잡고 투자 얘기를 했다. 이번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니까. 주식은 단타로 치고 빠지면 돼. 금방 2배가 될 거야. 처음엔 약간의 수익이 생겼다. 그러나 탐욕은 눈을 멀게 했다. 곧이어 잘못된 선택이 꼬리를 물었고 한순간에 큰돈을 날려버렸다. 월급은 여전히 들어왔지만 늘어난 대출 이자와 카드값, 고급스러운 생활비는 그를 압박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술자리에선 그의 호기를 맞장구 치던 동료들도 이제는 빈말조차 아끼며 자리를 피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회사에서 터졌다. 그가 맡은 프로젝트가 큰 손실을 내면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몰린 것이다. 상사는 단호히 말했다. 준호 씨, 이번 건은 도저히 감쌀 수가 없어. 회사를 위해서라도 당신은 물러나야겠어. 그 순간 준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 올라섰던 자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며칠 뒤 압류 스티커가 붙은 외제차 앞에서 그는 망연자실 서 있었다. 차를 빼앗기고 명품 가방은 전당포로 넘어갔다. 고급 아파트 전세금도 이미 빚으로 탕진되어 더 이상 지킬 수 없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사라졌다. 남은 건 빚더미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채권자들의 독촉뿐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결국 지연의 집 문 앞에 섰다. 낡은 반지하 문고리를 붙잡고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누나 나야. 문이 열리자 지연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초라한 몰골로 무릎을 꿇었다. 누나, 나 이제 갈 곳이 없어.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어.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누나밖에 없어. 지연은 차갑게 그를 바라봤다.
이제 와서 누나밖에 없다고. 내가 성공했을 땐 나는 어디 있었니?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고 했던 게 누구였는데. 준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머리를 숙였다. 잘못했어. 내가 미쳤던 거야. 체면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 하지만 제발 이번 한 번만 손 내밀어줘. 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지연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야, 인생은 결국 선택의 결과야. 내가 내 곁을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린 거야. 이제는 스스로 감당해야 해. 준호는 흐느끼며 바닥에 엎드렸다. 누나, 제발 한 번만 제발. 그러나 지연은 등을 돌려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낡은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문 앞에 홀로 남은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다. 그 울음소리는 반지하 복도를 따라 메아리 쳤지만 문 너머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몇 해가 흘렀다. 지연의 삶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조금은 다른 길 위에 서 있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던 경험이 계기가 되어 동네에 작은 공부방을 차렸다. 방은 협소했지만 낡은 칠판과 빛바랜 책상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눈동자는 반짝였다. 선생님, 오늘은 받아쓰기 몇 개 틀렸어요? 괜찮아.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지.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릴 때마다 지연의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졌다. 그녀는 비록 대학 강의실에 앉아본 적은 없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한 선생님이었다. 그녀의 잃어버린 청춘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세대의 희망 속에서 작은 위안을 찾을 수 있었다. 반면 준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때 화려한 외제차와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는 이제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월급은 빠듯했고 남은 빚을 갚느라 늘 쪼들렸다. 퇴근 후 술잔을 붙들고 홀로 앉아 있으면 늘 같은 말이 입술을 맴돌았다. 누나,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모른 척 했을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도 허세도 없었다. 대신 깊은 후회와 허무만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어머니의 묘 앞에서 다시 마주쳤다. 바람은 잔잔했고 풀벌레 소리가 귀를 간지렸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호야, 내가 날 버렸던 그날 이후 내 마음은 돌처럼 굳었어.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미워만 할 수가 없구나. 준호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누나, 잘못했어. 엄마가 날 기다리다 눈 감으셨는데 나는 자식도 동생도 아니었어.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살 거야. 지연은 한참 동안 말없이 묘비를 바라보다가 담담히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하지만 그 실수에 책임지는 게 진짜 어른이지.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는 내 선택에 달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어딘가 따뜻한 기운도 스며 있었다. 그날 이후 준호는 가끔 지연의 공부방 근처를 서성였다. 문 앞까지 와서도 끝내 들어가지 못한 채 아이들과 웃고 있는 누나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쥐어져 있었지만 그는 문틈에만 살짝 두고 돌아섰다. 봉투 안에는 그가 어렵게 모은 월급 일부와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누나, 고맙다는 말 이제라도 전해. 미안해. 지연은 그것을 발견하고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예전처럼 절망의 눈물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접어 서랍 안에 넣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지난 세월의 증거이자 앞으로 살아갈 힘이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지연은 소박한 웃음 속에서, 준호는 끝없는 후회 속에서 각자의 삶을 이어갔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한마디를 가슴에 새긴 채 살아야 했다. 저 사람 몰라요. 그 말은 한순간의 체면으로 뱉은 말이었지만 한 가족의 운명을 갈라놓은 칼날이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날의 상처는 두 사람의 인생에 깊은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가족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외면하는 순간 성공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신을 키워준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완성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지연처럼 평생 희생했는데 끝내 가족에게 외면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준호처럼 뒤늦은 후회만 남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잊힌 희생자였거나 혹은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시한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을 어루만져 주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과 선택은 여전히 의미 있고 소중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진한 감동과 교훈이 담긴 가족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